이런 AI를 자기가 직접 이용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지금 AI에서 대체되는 단수 업무 간의 그런 격차가 커져서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되게 결혼이나 출산의 어떤 주체는 아무래도 청년들이죠.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AI 기술의 진화라든가 그런 확산이 유지가 되고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청년층이 굉장히 큰 희생자가 될 것 같고. 결국 이 저출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20년 동안 결국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도 그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사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고 계시고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그 어떤 정책의 성패를 평가를 하려면은 나름대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그 근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출산율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수예요.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뭐 집값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 정책 이외에 다른 정책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실패했다고 해도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뭐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5년, 10년 후에 나타나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이 올라가면 성공이고 떨어지면 실패다라는 그런 주장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은 그 연구에서 전체 그 정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요인들, 그 정책 외에 다른 요인들을 최대한 이제 고정으로 놓고 그 정책을 썼을 때 과연 뭐 출산율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연구인데 그런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중요한 개별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 현금을 주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거든요. 물론 그 규모가 뭐 아주 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뭐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성공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재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집행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어떤 정책 간의 보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잘 그 정책을 수행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한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래서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 정책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이거보다 더 낮을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없었으면 더 낮았을 가능성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딴 요인 때문에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이 낮아졌을 것을 좀 덜 낮아지게 한 것도 또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 역할은 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에서 정도는 미약한데 어쨌든 브레이크 역할은 정부가 좀 어느 정도는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면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로. 그게 어떤 부분이세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아쉬웠고 그게 곧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하는 부분이랑 연관이 될 텐데요. 저는 한 뭐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비전과 목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부가 그동안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에 매달려서 그게 그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게 마치 그 시험 보고 성적표 받는 것처럼 그게 너무 매달려서 어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어떤 정책을 시행을 못했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본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을 좀 줄여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든가, 뭐 육아휴직 지원하고 그런 정책들이 그 예인데 다 중요한 정책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결혼을 안 하면서 이 출산율이 떨어진 그러한 효과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은 대개는 일단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의 이제 그런 등을 떠미는 그런 정도의 정책인데 정작 결혼을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범위의 문제인데 뭐 과거에 한 10년, 20년 동안의 정책을 요약한다면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이러한 가구에 계신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는 비용을 좀 줄여주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 효과가 나타난 걸 보면은 되게 중상위층에서만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등을 살짝 밀어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어서 정작 좀 중하위 그 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정책에서 배제되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출산의 좀 더 근본적인 요인들, 그게 뭐 아까 주거 문제라든가 뭐 교육 문제라든가 일자리의 질,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정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에만 너무 그동안 집중한 면이 있어서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를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개선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합계 출산율이라는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좀 당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대상에 좀 집중해서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반대로 이 저출산 얘기를 꼭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인구가 줄면 지금 이제 대입 경쟁도 치열하고 취업도 치열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다들 서울에 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축소사회라고 하던데 축소사회가 더 나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가 말하자면 중국가냐를 따질 때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국강병, 강대국이 되고 패권국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인구가 많은 게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강소국으로서 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축소 사회가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요. 축소 사회로 가는 속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뭐 5천만이 훨씬 넘는데 3천만의 인구를 가진 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50년 후일인지 100년 후일인지에 따라서 그 전환의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축소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뭐 지금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그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속도를 완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아까 말씀드린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빨리 개혁을 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인구 구조에 맞게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빨리 진행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축소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고르게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쭉 줄고 전반적인 사회가 조금씩 줄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뭐 그 요새 사람들이 살 빼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살이
뭐 온몸이 같이 빠지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어디는 더 많이 빠지고 어떤 데는 덜 빠지고 더 빠지기를 바라는 곳은 안 빠지고 안 그런 것이 빠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축구사회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가 바뀌면서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사회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불균형, 그다음에 여러 분야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잘 대응을 해야 축구사회 전환이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재앙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축구사회가 돼서 우리가 좀 앞으로 그 좀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대상은 예를 들어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같은 사람들이죠.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교육 경쟁도 좀 완화가 되고 청년들의 취업 욕구도 좋아지고 이런 사회가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축구 사회가 된다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여건이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유연하고 포용적인 그런 노동시장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청년이 줄어도 여전히 청년이 취업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육 경제도 여전히 치열하게지겠죠. 아이 수가 뭐 지금도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한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교육 경쟁이 완화됐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는 양극화돼 있고 경쟁이 심한데 아이를 제대로 잘 길러내지 않으면은 실패할 것 같고 그 때문에 열심히 지금도 사교육을 시키고 더 심해지고 있고 유치원 때부터 계속 사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과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좀 유연하고 포용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청년과 그 아동들이 소수자가 되면서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만 하더라도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뭐 책도 덜 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가 소수자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유권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잘 반영은 안 되고 오히려 더 사회에서 또 소외되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제도적인 그런 조정이라든가 그런 변화에는 이런 뭐 정치 시스템의 변화도 이제 표현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자가 되는 청년들의 어떤 그 목소리라든가 그런 이해가 적절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단지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희소성이 발휘가 될지 이건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시장 변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AI가 이제 등장하다 보니 노동시장이 엄청 앞으로 달라질 거다라는 뭐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저출산이 심각하게 한 원인이 결국 노동시장의 어떤 격차 그리고 이제 청년층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건데 이 AI의 등장이 이런 저출산을 심화시킨 요인을 더 안 좋게 만들지 아니면 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그 AI가 이 고용시장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일자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결과는 뭐 과거에 한 3, 4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 AI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은 또 과거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양상의 전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 기술이 그 다른 종류의 기술들, 그 피지컬 AI라든가 또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생성형 AI의 영향을 주로 많이 연구들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뭐 정말 다른 그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잘 모른다라는 건 먼저적으로 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를 보면은 되게 AI가 나와서 어떤 그 업무라든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대개는 고숙련의 고임금 업종 직종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그 AI가 어떤 업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 노출도라는 것이 그쪽에서 더 높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업종이나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이죠. 근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뭐 동일한 업종이나 직종 또는 업무 내에서는 주로 누구의 업무를 대체하는가? 그러니까 초급 그 전문직,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도 많이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AI를 자기가 직접 이용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지금 AI에서 대체되는 단순 업무 간의 어떤 그런 격차가 커져서 그런 종류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되게 그 결혼이나 출산의 어떤 주체는 아무래도 청년들이죠.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지난 몇 년 동안 목격되었던 그런 AI 기술의 뭐 진화라든가 또는 확산이 유지가 되고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청년층이 굉장히 큰 희생자가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결혼과 출산의 여건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건 가능성인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육아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뭐 교육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훨씬 이제 개선이 되고 또 이거는 육아는 아니지만 노인 돌봄에 또 많은 그 노력과 시간을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돌봄 로봇이 뭐 등장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 토론회에서 저는 이제 과거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미래가 예상이 되지만 그걸 미리 좀 내다보고 이것을 좀 그런 미래가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좀 조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한 측면에서 보면 청년층은 자기네들끼리도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측면에서 AI랑도 일자리를 경쟁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런 암울한 미래가 안 오게 하려면 정부는 좀 어떤 식의 정책을 이 AI와 노동시장, 그 저출산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될까요? 네, 지금 청년의 고용 여건이 굉장히 나쁜 거는 이미 AI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요. AI 등장이 그런 여건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 이제 기회도 없고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 몇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소위 경제의 이중 구조죠.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운이 좋아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데 취업을 하면은 정말 몇 억씩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젊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매우 안 좋고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한 곳은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그 때문에 그 간극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임금 구조라든가 직무가 너무 경직적이에요.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데는 뭐 되게는 경력직을 주로 많이 뽑고 신규 채용도 별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도 가지 않고요.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불리하고 그다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급의 어떤 그러한 뭐 구조들 그래서 일은 본인들이 훨씬 많이 하는데 임금을 적게 받는다라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정년 연장을 또 한다고 그러죠. 정년 연장 하게 되면은 이런 청년들이 직면하는 그런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년 연장 때문에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인건비 부담이 더 늘고 또 한 명을 채용하면 더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그 뭐 직접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일과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을 매개로 해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고요. 이제 AI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건에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을 더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들 신규 채용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이제 아웃소싱을 하거나 뭐 자동화를 했는데 이제 AI도 등장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욱 더 이 젊은 사람들을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대응은 우선은 노동시장의 체질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직성을 좀 걷어내야만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의 그 채용이라든가 어떤 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개별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신규 채용을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키워내서 일을 할 만하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AI가 등장했을 때 사람 대신 AI를 더 쓸 그 요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그 신규 채용을 해서 그러한 그 업무 능력을 높이는 그러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그 기업에서 도움이 되지만 그 개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역량을 높이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이제 잠재적인 경제 성장을 높이는 그러한 그 요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재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 차원의 그런 평생 교육을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교육을 받고 훈련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신규 채용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교육 훈련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의 일부는 좀 지원을 해줘야만 그런 기업들도 이런 그 기계 대신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좀 훈련시킬 그런 유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는 그러한 유인 때문에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지 않겠죠. 그 유인들 개선을 하고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 일종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그런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연, 포용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유연이라는 거는 한국의 그 노동 경직성을 좀 걷어내는 제도 개선을 말씀하신 거고, 포용은 이제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이나 뭐 투자 같은 것들을 정부가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말씀 나눴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